학교 폭력을 감싸던 선생들이 결국 직무유기로 해임당했다는 뉴스를 보셨나요? 저는 그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진이고 해양경찰 특공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3달 동안 수색 작업을 마치고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죠. 짠 바닷바람 대신 그리운 건 동생 도윤이의 채취였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조용했거든요. 도윤이는 보통 이 시간이면 학교에서 돌아와 집 앞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조롱하는 듯한 날카로운 웃음이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니 제 눈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4명의 남학생이 휠체어에 앉은 도윤이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도윤이 얼굴에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기침을 하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 아이들은 도윤이가 기침할 때마다 더 크게 웃었습니다. 제 몸이 얼어붙었어요. 특공대에서 온갖 위험한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런 분노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도윤이 휠체어 뒤에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했죠. 아이들이 하나둘씩 제 존재를 알아차렸어요. 담배를 피우던 아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지만 곧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아줌마? 저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윤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도윤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눈물을 애써 참으려는 도윤이의 모습이었어요. 언니. 도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요? 왜 동생이 이런 일을 당하는 동안 저는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었을까요? 아이들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별일 아니다만 반복했죠. 하지만 샤워를 하다가 들려온 이야기는 제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도윤이가 물소리에 묻혀 중얼거리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또 웃었겠지. 내가 넘어지는 걸 보고. 체육 시간마다 풀밭에 휠체어 버리고 가더라. 아무도 안 들어줘. 말해봐야 소용없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에 찾아갔어요.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담임 선생님이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윤도윤 누나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중년의 여선생님이었는데 표정이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아, 도윤이 누나시구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담배 연기를 불어넣은 일, 휠체어를 풀밭에 버린 일,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 그 정도는 애들끼리 장난이에요. 도윤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장난이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다시 물었어요. 선생님, 장애 학생에게 담배 연기를 불어넣는 게 장난인가요? 요즘 애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고 도윤이한테 적응하라고 말해둘게요. 적응하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조치까지는 시험 기간이라 애들 스트레스도 많고 나중에 기회 되면 주의 정도 줄게요.
저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달라고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머뭇거리더니 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더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학부모님, 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복잡해요. 자칫하면 가해 학생들 인생이 망가질 수 있고 우리 학교 이미지도 안 좋아지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 조용히 넘어가자고요? 제 동생이 매일 고통받고 있는데 학교 이미지가 걱정이라고요? 교장 선생님, 장애 학생 인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현실적으로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도윤이의 고통이 현실이 아니라는 걸요. 교무실을 나오면서 제 손이 주먹으로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실종자를 찾을 때도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도윤이에게 물었어요. 도윤아, 언니가 도와줄까? 도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소용없어. 어른들은 다 똑같아. 말해봐야 믿지도 않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동생이 이미 어른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특공대에서 배운 게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작전을 세웠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먼저 학교 지도를 인터넷에서 찾아 프린트했어요. CCTV 위치, 교문 앞 순찰 루트, 사각지대까지 모두 표시했습니다. 도윤이가 주로 괴롭힘을 당하는 장소도 파악했어요. 체육관 뒤편, 급식실 옆 복도, 화장실 앞 이렇게 세 곳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증거 수집이었어요. 도윤이 휠체어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체육관 뒤편에서 4명의 아이들이 도윤이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휠체어 바퀴에 껌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어요. 선명하게 얼굴까지 나오도록 줌을 당겨서요. 아이들 중 리더 격인 태훈이라는 아이가 말했습니다. 야, 불구 새끼야. 오늘은 뭐 해달라고 할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제 혈압이 확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거든요. 형들, 제발 그만해주세요. 도윤이의 간절한 목소리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을 거예요. 그만하라고. 네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해. 태훈이가 도윤이 어깨를 밀었습니다. 휠체어가 뒤로 밀려나면서 도윤이가 중심을 잃을 뻔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뒤로 접근해서 태훈이 어깨를 탭했어요. 잠깐. 아이들이 모두 저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누구세요? 도윤이 누나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태훈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 어쩌라고요? 우리가 뭘 했는데. 아까부터 다 봤어. 그리고 다 녹음했고. 제가 핸드폰을 보여주자 아이들 표정이 변했습니다. 야, 삭제해요. 왜 삭제해야 하는데? 삭제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협박까지 하는군요. 저는 오히려 웃었어요. 어떻게 될지 나도 궁금하네. 해봐. 태훈이가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특공대에서 몸을 단련한 저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야들아, 지금부터 말 잘 들어. 아니면 너희 부모님께 이 영상 보내고 학교에도 신고할 거야.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누군데? 우리 아빠 이 학교 이사야. 선생님들 다 우리 편이고. 아,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당당했구나.
뒤가 든든하니까 무서울 게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른 게 더 든든했습니다. 정의와 법이요. 그럼 나도 내 뒤가 든든한 걸 알려줄까? 나는 해양경찰 특공대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장애인 차별이고 폭력이야. 이건 경찰서 가는 일이야. 아이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특히 태훈이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진짜요? 응, 진짜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은 조용했어요. 아이들이 도윤이를 괴롭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작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태훈이와 친구들에 대해 조사를 했어요.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태훈이 아버지는 정말로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사업가였어요. 건설업을 하면서 여러 학교에 기부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태훈이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분위기였던 거죠. 태훈이 친구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명은 지역 정치인의 아들이고 다른 한 명은 의사 집 아이였습니다. 모두 이 동네에서는 소위 말하는 좋은 집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당당했던 거구나 싶었어요. 자신들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과연 제 예상이 맞았어요. 열흘째 되는 날,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게 집에 왔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도윤아,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언니. 아무 일 없었어. 하지만 도윤이 가방에서 찢어진 과제물이 나왔어요. 수학 숙제였는데 종이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적은 글씨들이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휠체어 팔걸이에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신이라고 검은 매직으로 써져 있었어요. 제 머리에 피가 확 몰렸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주먹이 쥐어졌어요. 도윤이는 그걸 지우려고 물티슈로 열심히 닦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닦을수록 검은 글씨가 번져서 더 지저분해 보였어요. 도윤아, 이거 누가 했어? 몰라, 언니. 누가 했는지 못 봤어. 거짓말이었어요. 도윤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윤이가 거짓말할 때 하는 습관적인 행동도 보였어요. 입술을 계속 깨무는 거였죠. 도윤아, 언니한테는 진실을 말해줘. 정말 몰라, 언니.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놔뒀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것도 거짓말이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말하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해야겠다고요. 더 이상 도윤이 혼자 견디게 둘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학교 교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등교하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요. 태훈이와 친구들이 언제 오는지, 어떤 루트로 오는지도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7시 반쯤 되니까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부모님 차로 등교하는 아이들이었고 걸어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7시 50분쯤 태훈이와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4명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바로 다가갔습니다. 야, 태훈아. 태훈이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친구들도 모두 저를 봤습니다. 한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떻게 여기에? 너희들 어제 도윤이한테 뭐 했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태훈이가 발끈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휠체어에 낙서한 건 누구야? 낙서요? 뭔 낙서? 모르는 척하지 마. 병신이라고 써놓은 거 말이야.
태훈이가 친구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뻔뻔해졌습니다. 아마도 동료들이 있으니까 용기가 난 모양이었어요. 증거 있어요? 우리가 했다는 증거. 이 녀석이 증거를 찾네.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제 도윤이 휠체어를 미리 촬영해둔 사진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증거고 저기 CCTV도 다 찍혔을 거야. 실제로는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아이들은 그걸 모르죠. 태훈이 표정이 또 변했어요. 조금 전까지의 당당함이 사라지고 불안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별로 큰일 아니잖아요. 큰일 아니라고. 너희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야. 그때 태훈이 친구 중 하나가 나서며 말했어요. 키가 큰 아이였는데 목소리도 굵직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부모님들 알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내 쪽 사람들 불러볼까? 저는 핸드폰으로 어디엔가 전화를 걸었어요. 실제로는 시간 확인하는 번호였지만 아이들은 몰랐죠. 여보세요, 중위님? 저예요, 윤서진. 지금 상황이 좀 그런데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중이라는 말에 반응하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 민간인 폭력 사건 관련해서 도움이 좀 필요해요. 네, 장애인 차별 건이고요. 태훈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아이들을 봤어요.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 도윤이한테 그런 말 쓴 거요. 그런 말이 뭔데? 병신이라고. 그래, 그게 얼마나 나쁜 말인지 알아?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상황이 불리해서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진짜? 네, 진짜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맞았어요. 이 아이들은 곧 더 큰 일을 저지를 예정이었거든요. 태훈이와 친구들이 약속을 지킬 리 없다는 제 예상이 맞았어요. 이틀 후 더 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부대에서 훈련 중이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학교에서 온 전화였어요. 도윤이 보호자님이세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제 심장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응급 상황이라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도윤이가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어요. 지금 병원으로 옮겼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부대장에게 응급휴가를 신청했어요. 운전하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도윤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얼마나 다친 건지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에 도윤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도윤아, 어디 아파? 많이 다쳤어? 도윤이가 저를 보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미안해. 왜 미안해? 너 잘못한 거 없어. 의사 선생님이 와서 설명해 주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요. 다만 등 쪽에 타박상이 있고 정신적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타박상이라고요?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치고는 이상했어요. 학교 보건 선생님도 함께 와 있었는데 조용히 저를 불러냈습니다. 도윤이 등에 멍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휠체어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 나 있었고요. 브레이크가 고장이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작동이 안 됐어요. 제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어요. 뭔가 의도적인 냄새가 났거든요. 혹시 현장 상황은 어땠나요? 화장실 입구에서 발견됐는데
휠체어가 벽에 부딪힌 상태였어요. 도윤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요. 병원에서 도윤이를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저는 휠체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브레이크 레버 부분을 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나사가 헐거워져 있었고 작은 드라이버로 돌린 흔적이 선명했어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 일부러 망가뜨린 거였어요. 그날 밤 도윤이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넘어졌다고만 했지만 점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윤아, 언니한테는 정말 일어난 일을 말해줘. 숨기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도윤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언니, 미안해. 거짓말했어. 뭘 거짓말했는데? 태훈이랑 친구들이 화장실로 따라왔어. 그리고 휠체어 브레이크를 망가뜨렸어. 제 몸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 다음엔 뭐가 일어났어?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휠체어가 멈추지 않았어. 태훈이가 뒤에서 밀었고 벽에 부딪혔어. 일부러 밀었다고? 응, 그러면서 웃었어. 불구새끼 브레이크도 못 잡냐고 했어. 제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소용없어. 어른들은 안 믿어줘. 그리고 더 심하게 당할까봐 무서웠어. 무서웠다고? 태훈이가 그랬어. 만약에 고자질하면 정말로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주겠다고. 동생의 이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17살 아이가 이런 협박과 절망을 느껴야 한다니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다시 학교로 갔어요. 이번에는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교장 선생님이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제 동생이 병원에 실려간 다음 날인데도 전혀 심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어제 일에 대해 얘기하러 왔어요. 아, 도윤이 어머니시구나. 다쳤다고 들었는데 괜찮나요? 그 말투가 너무 가볍게 들렸어요. 마치 단순한 넘어짐 사고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가해 학생들이 일부러 휠체어를 망가뜨렸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증거가 있나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던데. 또 증거 얘기네요. 이 사람들은 증거라는 말로 모든 걸 회피하려고 했어요. CCTV 확인해 보셨어요? 화장실 안쪽은 CCTV가 없어서요.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 그럼 휠체어 브레이크 고장 원인이라도 조사해 주세요. 그건 워낙 오래된 휠체어니까 원래 고장이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조사할 생각이 없다는 걸요. 아니, 조사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교장 선생님, 혹시 태훈이 아버지랑 아시는 사이인가요? 교장 선생님이 움찔했어요. 그 반응만 봐도 답은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있죠. 제대로 조사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부모님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고요? 제 동생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최선이 이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특공대에서 배운 침착함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우리도 나름대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런 문제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그럼 저도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해결 안 해주시면 저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교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진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대 동기 중에 헌병대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진호야, 나야, 서진. 도움이 좀 필요해. 서진아. 무슨 일이야? 장애인 차별 관련 사건인데 증거 분석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뭐가 필요해?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휠체어 브레이크 조작, 학교의 은폐 시도까지 모든 걸요. 이거 완전히 범죄잖아. 일단 포렌식부터 해보자. 진호의 도움으로 전문기관에서 휠체어 브레이크를 정밀 분석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체계적인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헌병대 동기 진호가 생각보다 빨리 도움을 줬어요. 포렌식 전문가를 소개해줬거든요. 이틀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휠체어 브레이크 부분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의도적으로 부품을 망가뜨린 흔적이 명확했어요. 사용된 도구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특정 나사를 풀어놨더라고요. 이건 확실히 인위적이야. 자연적으로 이렇게 고장날 수는 없어. 전문가의 말을 듣고 저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느냐였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방법도 시도했어요. 지역 커뮤니티에 상황을 알리기 시작한 거죠. 먼저 동네 맘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제목은 우리 동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 학생 폭력이었습니다. 글에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서 올렸어요. 담배 연기 사건, 휠체어 낙서, 브레이크 조작 사건까지요. 물론 가해 학생들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무책임한 대응도 함께 공개했어요. 장난이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모습들을요. 반응이 뜨거웠어요. 댓글이 순식간에 100개가 넘게 달렸거든요. 이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니 충격이에요. 학교가 왜 이렇게 무책임해요? 아이가 다쳤는데. 가해 학생들 이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도 같은 학교 다니는데 걱정되네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기는 이르지 않나요? 요즘 아이들 장난이 좀 거칠긴 하지만 굳이 인터넷에 올릴 일인가 싶어요. 그래도 대부분은 저희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어요. 사진은 올리지 않았지만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포렌식 결과까지 함께 공개했어요. 전문기관 분석 결과 휠체어 브레이크는 고의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이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조작된 사고라는 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더 분노했거든요.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공유가 계속되면서 조회수가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커뮤니티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예요? 너무 심하다. 장애인 학생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학교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각종 맘카페, 지역 카페, 심지어 전국 단위 커뮤니티까지 퍼져나갔어요. 그러던 중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신문사 기자입니다. 올리신 글 보고 연락드렸는데 취재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언론에 나가면 도윤이가 더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이와 상의해본 결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언니, 나만 이런 일 당하는 게 아닐 거야. 다른 친구들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도윤이의 용기에 저도 힘이 났어요. 기자가 집으로 와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생각보다 젊은 여기자였는데 장애인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묻히는 경우가 많아요. 용기 내서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도윤이가 직접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워했지만 점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참으려고 했어요. 장애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도와주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제가 참아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학교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셨어요. 가해 학생들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면서요. 그럼 제 동생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일 학교에서 고통받는 건 괜찮다는 건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휠체어 포렌식 결과도 공개했어요. 기자가 전문가 의견서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물증이네요. 기사로 내보겠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전체가 들끓었어요. 신문 기사 댓글란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교육이냐? 학교가 완전히 썩었네. 가해 학생 부모들도 처벌받아야 한다. 교장 해임시켜야지. 이런 학교에 어떻게 아이를 보내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도 일어났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학교 학부모들이 댓글로 그리고 직접 전화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희 아이도 비슷한 일 당했어요. 작년에 전학 간 아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따돌림 때문이었어요. 태훈이가 다른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이야기가 쌓이면서 태훈이와 친구들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도윤이만 괴롭힌 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을 괴롭혀왔던 거였습니다. 학교 앞에서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장애 학생 인권 보장하라. 학교 폭력 은폐 중단하라. 교장 해임하라. 저도 그 시위에 참여했어요. 도윤이와 함께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끝까지 해주세요. 그제야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부모님, 교장실로 좀 오실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아마도 언론 보도와 시위 때문에 부담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교장실에 가니 교장, 교감, 담임, 생활지도부장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유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은데요. 교장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커진 게 아니라 원래 큰 일이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제대로 해결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겠죠. 그렇지만 언론까지 나서게 만드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해결 안 해주니까 다른 방법을 찾은 거죠. 생활지도부장이 말했어요. 이제라도 가해 학생들 처벌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일주일 정학 처분으로요. 일주일이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일주일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동생이 병원에 실려간 게 일주일 정학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데요? 전학 조치, 그리고 담당 교사들 책임 추궁까지 해야죠. 교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요구가 부담스러웠나 봐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끝까지 가야 했어요. 언론 보도 이후 상황이 급변했어요.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팀이 나왔거든요.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태훈이 아버지가 정말로 학교 이사였고 매년 거액을 후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태훈이 관련 문제를 덮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도윤이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다른 피해 학생들이 나왔거든요. 1학년 김민지라는 아이는 왕따를 당해서 전학을 갔고 2학년 박준호라는 아이는 삥을 뜯겼는데도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어요.
모두 태훈이와 친구들이 가해자였습니다. 교육청 조사팀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 시도네요.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엄중한 조치가 내려졌어요. 태훈이는 타 지역으로 전학 조치됐고 나머지 가해 학생 3명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교사들 처벌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정직 처분을 받았고 생활지도부장은 파면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해임 조치가 내려졌어요. 하지만 태훈이 아버지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우리를 무고죄로 역고소했거든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아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다행히 증거가 충분했어요. 포렌식 결과,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까지 모든 게 우리 편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태훈이 아버지를 직접 만났어요. 중년의 사업가였는데 끝까지 아들을 변호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 그 휠체어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제대로 교육받을 리 없다는 걸요. 다행히 법원에서는 우리 손을 들어줬어요. 무고죄는 무혐의 처분됐고 오히려 태훈이 쪽에서 폭력죄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전체가 우리를 지지해줬어요. 학부모들이 서명운동을 벌여줬고 시민단체에서도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많은 힘이 됐어요. 이번 사건이 장애 학생 인권 보호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줬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게 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혼자 참지 말라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내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도윤이도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저처럼 힘든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니처럼 든든한 가족이 없어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신고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된 거죠. 사건이 마무리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님은 장애 학생 인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요. 휠체어 접근이 어려웠던 곳들에 경사로를 설치했고 장애 학생 전담 상담실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폭력 신고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앱을 도입했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도윤이의 학교 생활도 많이 나아졌어요. 새로 온 담임 선생님은 장애 학생 교육 전문가였고 반 아이들의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언니, 요즘 학교 가는 게 재미있어. 도윤이가 웃으며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한 건 도윤이가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교에 새로 온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 점자 안내문을 만들어주고 휠체어 이용 후배를 위해 길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언니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나도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번 일을 통해 도윤이가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당당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거요. 저 역시 많이 배웠어요. 특공대에서는 바다에서 실종자를 찾는 일을 했지만 이번에는 사회에서 실종된 정의를 찾는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지역 사회도 변했어요. 우리 사건 이후 다른 학교들도 장애 학생 인권 보호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고 시청에서는 장애인 차별 신고센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국 장애인 인권 대회에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도윤이가 함께 가자고 해서 승낙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그럼 더 많은 친구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거야. 발표 당일 저는 군복을 입고 단상에 섰어요. 청중들 앞에서 우리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장애 학생 인권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방과는 폭력과 다르지 않아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와서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말해주실 때 가장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휴가가 끝나기 전날 밤 도윤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언니, 고마워. 언니가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고마운 건 나야. 도윤이가 용기 내줘서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거야.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어요. 실드 작전 완료. 하지만 진짜 작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아이들이 없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구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바다에서든 육지에서든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과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저와 도윤이가 그랬던 것처럼요.